오동혁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새 좀 어떻게 좀 괜찮아요? 빌딩 시장은? 지금 좋은 재테크 시장이 있나요? 보통 재테크라고 하면은 코인, 주식, 뭐 아니면 뭐 환율, 달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파트, 상가, 빌딩, 요즘에는 뭐 그림 뭐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일반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거나 또는 이 투자는 단가가 좀 낮은 것들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코인 쭉 떨어지고 주식 쭉 떨어지고 아파트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상가 떨어지고 이제 빌딩이 떨어지려고 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장 늦게 타격을 받으니까 부자들이 많이 사고 팔고 하는 이 재테크가 가장 늦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 와중에 책을 내셨어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조금 일찍 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타이밍에 책을 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준비했는데, 이게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를 좀 빨리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5월달 이때쯤에 이제 출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밀리다 보니까 지금 나온 거죠. 지금 현업에 계시니까 좀 빌딩 분위기를 좀 세부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뭐 지역이라던가 가격대라던가 어떤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상당히 좀 많이 받거든요. 앞으로 이제 하락장으로 예상이 되는데 빌딩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지금 삽니까? 나중에 삽니까? 어디를 살까요? 아니면 팔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 3구 마용성 총 이 6개 구를 포함한 지역은 영향을 받더라도 덜 받거나 미비하게. 근데 이 6개 구를 제한 나머지 서울시에 있는 지역 또는 경기도, 지방 이런 지역은 지금 사시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금리가 앞으로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지금 기준금리가 2.5%고 건물을 사면서 받는 대출금리가 4% 초반, 중반 정도 돼요. 4.3에서 4.5 정도. 근데 기준금리가 조금씩 더 오를 걸로 보여지니 대출금리가 5% 초반 중반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외곽 지역의 건물을 사거나 갖고 있는 분들은 수익률 베이스로 임대 수익 목적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자 내고 얼마 남아야 되는데 이자를 많이 내다 보면 남는 게 없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 돈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이 힘들어지거나 조금 뭐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던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좀 약간 급매도 나오고 매물도 많아지고 그럴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많이 보고 골라서 살 수 있다. 그럼 전반적으로 그럼 매수 문의 전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좀 줄은 상태예요? 매수 전화 문의는 줄었고 매도 문의 전화는 늘었고. 아 진짜로? 그렇죠. 예. 시장은 어떻게 뭐 역행할 수 없으니까. 그냥 몇 달 전만 해도 그때 아파트 값은 떨어졌지만 빌딩은 괜찮다라 말한 분들도 있었었거든요. 그게 아파트는 영향을 받았고 건물은 뒤에 있으니까 덜 받았죠. 근데 이게 좀 더 지나봤잖아요. 이게 좀 오는구나 서서히. 서서히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빌딩 시장 그 업계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7년 됐죠. 지겹죠. 저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네요. 그러면 맨 처음 하셨을 때가 빌딩으로 치면 호황기였어요? 불황기였었어요? 호황도 아니고 불황도 아닌 그들만의 리그였대죠. 2006년도니까. 그때는 건물 사러 오신 분도 다 기사 달고 오시고요. 팔려고 오신 분도 기사 달고 오시고 진짜 우리 부자들 임대업자들만의 시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 이제 10월달에 리먼 터지고 그리고 아파트가 완전 뚝 떨어지고 건물도 약간 영향을 좀 받고. 그때 건물 분위기 어땠어요? 궁금하다. 그때도 똑같아요. 그냥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10%밖에 안 빠졌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반토막 난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권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반토막 났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해화역에 있는 아니면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건물은 원래 진행했던 가격에서 한 30%, 40% 정도가 떨어진 것 같고. 강남, 서초 이런 지역은 많이 떨어져 봐야 10% 정도? 예. 잘 안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2009년부터 어쨌든 그 리먼 위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떨어진 것들이 차츰 오르다가 그러니까 13년도, 14년도까지 이제 쭉 가격이 약간의 상승률을 가지며 쭉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14년도 7월 달에 딱 뭔가 포인트가 있었죠. 그게 이제 DTI를 70%까지 올려줬죠. 그냥 빚내서 집 사라. 남의 집에 전세 살면서 전세 대란을 막으려고.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최근한 부총리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DTI를,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매입하는 이 매수자들한테 파신 매도자들이
매매대금 받은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할까? 예전 같으면 아파트에 투자했는데 이제 아파트가 지긋지긋하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못 팔았던 그렇죠. 그 아파트를. 그럼 그 돈을 어디다 넣을까요? 그때 딱 보였던 게, 조그만 빌딩인데 이게 가격이 20억밖에 안 해? 아파트 판 돈으로 내가 사겠는데? 아, 부동산 판돈이 부동산으로 다시 가네요. 그죠. 아파트 판 돈이 건물로 온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건물 그러면은, 대로면 이만큼 큰 건물이, 즉 건물이지라고 했던 그 생각들이 좀 바뀌는 거죠. 아, 얘도 건물이다. 그 꼬마 빌딩이라는 단어가 그때 나온 그때 거예요?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15년도부터 작은 이면의 꼬마 빌딩, 작은 빌딩들이 거래되다 보니까 이게 빌딩이라고 얘기해야 돼.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빌딩은 빌딩인데 작으니까 꼬마 빌딩? 그때부터 꼬마 빌딩 얘기 된 거야. 그때 단어가 나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일반인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파트 재테크를 하셨던 분들 유입되기 시작한 거죠. 15년, 16년, 17년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매수자 만나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모르니까 건물 기초적인 얘기부터 따지면 이제 구구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구단부터 알아야지 곱셈도 하고 나눗셈도 하고 뭐 2차 방정식도 하고 미적분도 하잖아요. 구구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녹음을 해서 들려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시작한 게 유튜브. 오동엽 TV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면은 내가 책을 써야지 라고 해서 썼던 책이 19년도에 나간 이제 출판책인데 어쩌다 건물좀 없다. 그러면 제일 호황기가 그럼 최근에 그 재작년 그때였겠네요. 작년이 최고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15년부터 오르던 꼬마 빌딩 시장이 한 번 더 팍 탄력을 받는 게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20년 1, 2월 때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막 경기 안 좋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금리가 뚝 떨어지죠. 20년 4월 달인가 3월 달에 두 번 정도 해가지고 0.25, 0.5 떨어뜨려 주면서 그때 기준금리가 이제 1% 되고 뭐 그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싼 금리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뭔가 투자해야지라고 이 투자 수요가 쫙 몰려든 거죠. 그 투자 수요가 아파트 사기도 하고 건물 사기도 하고 주식 사기도 하고 그래서 뭐 동학 농민 운동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코인도 쫙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빌딩도 거의 뭐 한 2년 만에 2배 뛰게 하고 뭐 더 올라가고 뭐 그러면서 지금의 일단 시장이 됐는데 그러다가 떨어지던 금리가 올라가니 다시 거품이 확 됐던 거품이 좀 빠지고 쪼그라들고 점점점 줄어든 거죠. 근데 이게 제로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만큼 남아있다고요. 이 남아있는 수요가 어디를 사냐? 가장 좋은 데 사겠죠. 그게 이제 강남 3구하고 마영선인 거.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아무리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사는 사람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뭐 5%가 존재하든 10%가 존재해요. 이 사람한테 팔 수 있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람한테 팔 아파트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건물도 똑같단 말이에요. 나중에 더 하락장이 오더라도 누군가 사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팔아요. 결국 수요가 많은 건물을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17년 동안 하셨으면은 그럼 이제 빌딩 가격의 이제 흐름의 역사를 다 보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빌딩 가격과 가장 좀 연동될 만한 지표가 어떤 거다 생각하세요? 부동산 지표 따지면 아파트죠. 아파트 가격을 따라간다. 아파트가 선행하고 그 다음에 후행이 이제 빌딩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은 빌딩도 빠지는 수순으로 가요. 근데 시간의 문제지.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제가 외곽 지역은 기다리세요. 지금 사지 마시고 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대표님. 강남 아파트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앞으로. 웬만하면 버틴다요. 진짜 큰 거. 그러면은 빌딩도 웬만하면 버텨요. 근데 이 주요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빌딩도 몇 달 있으면 빠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딩 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기사만 계속 보세요. 그래서 뭐 용산 이촌동에 뭐 아파트 빠진다. 아니면 압구정도 현대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 반포 뭐 아리팍 가격 떨어진다. 이러면은
건물 사고 싶으신 분들도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빠질 겁니다. 뭐 아까 질문에서 이제 어떤 지표로 보면 되냐? 아파트 지표 보시면 되고 그 아파트 지표 중에서도 강남 아파트, 그러니까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보세요. 그러니까 강남 3구하고 마용성 이 6개 구의 아파트를 보시는데 또 왜 6개 구만 얘기하냐? 그 6개 구에 사시는 분이 건물 갖고 있어요. 우리 동네, 네. 내 동네. 그러면 이제 이 소유주가 팔 때 순서가 뭘까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2개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안 살고 전세 준 아파트 먼저 팔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건물 있으면 건물을 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도 힘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가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지역에 갖고 있는 분들이 아파트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든 하나밖에 없으면 그것도 팔아야 되는 거니까 뭐 아니면 전세 준 아파트든 이 아파트 먼저 팔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건물 팔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순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파트 지표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아파트 가격이 이제 좀 반등을 하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은 건물 사야죠. 이제 건물 사러 빨리 알아다녀야 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빠지는 거는 외곽에 아파트 빠지고 외곽에 건물 빠지고 서울에 아파트 빠지고 서울에 건물 빠지고 그다음에 강남 아파트 빠지고 강남 건물 빠진단 말이에요. 오를 때는 강남 건물부터 올라요. 그 강남 아파트 오르고요. 그다음에 서울 건물 오르고 서울 아파트 오르고 지방 건물 오르고 지방 아파트 오르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외곽부터 떨어지고 오를 때는 중심부터 오르니까 그러니까 양극화가 점점점 심해지는 거죠. 진짜 이거는 17년 산 증인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투자의 원칙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예측하시고 대부분 투자자들이 학습을 많이 했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 재테크 시대를 저희가 최소한 10년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대표님?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도 많이 듣고 이런 유튜브 채널도 많이 보면서 거의 뭐 일반인들이 전문가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이 얘기를 또 많은 분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빌딩 그러면 예를 들어 투자할 때뭐 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잖아요. 그럼 대충 공부하는 양이 많아요? 아파트보다는 공부하는 양이 적은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가서 네. 무섭고 두려운 거지 공부하는 양은 아파트보다 적어요.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신도시 계속 만들죠. 이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했어요? 내년 되면 또 해야 돼요. 다 바뀌니까. 맞아요. 내년 되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책 쓰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건물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이제 아파트 강의도 하시고 아파트 관련된 책 쓰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부럽다. 왜냐면 소재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매년은 책을 쓸 수 있겠구나. 개정판 만들고 또 만들면 되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10년 전 건물이랑 지금 건물이랑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세법도 그렇고 모든 조건들이. 네. 근데 책은 왜 이렇게 두꺼워요? 그게 쓰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4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도 너무 많다. 좀 줄이자 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출판사가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이게 솔직히 재테크 책치고는 너무 두꺼워요. 아니, 아파트보다 쉽다길래 해서 책이 왜 이렇게 두껍지 이래가지고. 사례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고. 들어갔어요? 예.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요즘에 이런 지역을 좀 주요하게 보셔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아가 제 욕심 때문에 많이 두꺼워진 거지 이 공부 양은 아파트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공부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1년, 2년, 3년, 뭐 10년 후에도 그 맥락 그대로 투자하시면 돼요. 예, 특별히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인 거예요? 뭐 절세 뭐 이런 것들이요? 세금적인 부분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어떤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사시면은 나중에 가격이 오른다. 예.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러니까 건물 사셔가지고 단타로 치고 빠지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단타보다는 장기로 갖고 있는 분들이 돈을 번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방에 건물 사시면 자식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베이팅 투자는 내가 돈을 펑펑펑 쓰면서 부자 되는 것보다는 내 자식이 아빠 잘 만나서 부자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자 되신 분들 보면은 바로바로 단타로 치고 빠지신 분들보다는 한번 사셔가지고 쭉 갖고 있는 분들이 부자 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팅 시장에서 더더욱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원천으로 가지고 있는 가격이 오르는 요소들은 항상 불변이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위치에 건물을 사시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많이 녹였고, 그 다음에 또 건물을 처음 사시는 분들 내가 뭐부터 하면 되죠? 건물 사려면 제가 어떤 걸 준비하면 되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녹였고, 그래서 빌딩 부자가 되기 위한 뭐 로드맵, 절차, 마음가짐,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죠. 알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모르고 가면은 나도 모르고 서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부는 하고 가야 서로 좀 좋은 매물 하면서 이제 딱 타겟팅 정해서 그거 보고 결정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공부하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 가격이 100억인데 그렇죠. 책 한 권 보는 거는 싸게 먹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하여튼 좀 정말 400페이지짜리 예, 고맙습니다. 사인까지 해주셨어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